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3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 지역으로 또 한 번 묶는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한도가 40%로 제한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특히 주택 대출을 조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크게 늘려 투기를 억제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분석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2부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합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중소기업과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이른바 부자 증세를 본격화하는 세제 개편안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서민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열린 뇌물공여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된 특검의 신문에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앞서 피고인 신문을 받은 최지성 전 부회장 역시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은 자신이 모두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어느 시점에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대북 강경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고위 인사의 대화 협상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역 장군 부인의 갑질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장군 부인이 배를 누르면 울리는 전자팔찌를 공관병에게 채워놨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연결해서 이 밖에 추가로 제기된 내용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3구를 포함한 11개 구와 세종시는 이에 더해서 투기 지역으로 또 한 번 더 묶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대출 청약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투기 진원지로 규정한 다주택자, 재건축, 또 갭 투자를 겨냥해서 보유세를 빼고는 사실상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쏟아낸 것인데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참여정부 시절의 8.3.1 대책 이후에 12년 만에 나온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빠진 보유세 강화는 일단 유보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고려 대상이 아닌지는 잠시 후 2부에서 김현미 국토장관을 통해서 정부 입장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민근 기자입니다. 강남 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구와 행복도시 건설 예정지역을 투기 지역으로도 지정하여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효과가 즉시 발생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은 투기지역 지정입니다. 2012년 강남 3구가 마지막으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 5년 만에 강력한 투기 억제 카드가 부활한 겁니다. 정부는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강남 3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를 추려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강남 3구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핀셋 규제로 불린 6.19 대책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한 데다 강남권 주변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투기 과열 지역에는 세금, 대출, 청약에 걸쳐 전방위 규제가 적용됩니다. 투기 지역에는 여기에 추가로 규제가 덧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되고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신도시 등 대규모 신규 택지 공급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공공택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매년 10만 호가량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근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투기 억제를 위한 패키지 규제가 적용됩니다.
대출은 확 조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대폭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를 끼고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택거래 신고제도 다시 시행합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선 담보인정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40%로 일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5억 원짜리 집이라면 앞으로는 2억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라면 30%로 낮아집니다. 타깃은 다주택자입니다. 대출을 지렛대 삼아 여러 건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식의 투기를 하기 어렵도록 묶어놓으려는 것입니다. 대신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완화해 가령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6억 원 이하 주택은 절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 지역 내 3억 원 이상 집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내도록 하는 주택거래 신고제를 다시 시행합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2014년 폐지됐던 양도세 중과도 부활합니다. 서울, 세종, 부산 등 기존 조정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에는 양도소득세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산지 5년 된 아파트를 팔아 2억 원의 시세 차익이 생겼다면 3주택자의 경우 1억 2천만 원 이상 양도세를 낼 수 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기준도 완화해 공공택지만 한정됐던 것을 민간택지로 적용 지역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지난 6.19 대책이 나온 이후에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더 뜨거워졌던 부동산 시장은 오늘 대책이 나온 직후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내놓은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거래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 속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이번 대책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부동산 과열 핵심 지역으로 꼽힌 강남 4구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에 생각지 못한 투기 지역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이 지역 재건축 단지 거래는 사실상 끝났다는 분위기입니다. 냉동실 우리가 뭐하러 나오냐는 싶었지. 얼마나 가격이 내릴 것인가 물어보는 전화가 많이 왔고 거래는 없습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집을 무슨 돈으로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밝혀야 하는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이 거래에 부담을 줄 거란 반응입니다. 중요한데 사실 신고 안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이제는 그거를 일단은 숫자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구매할 때.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등 세금 대책까지 포함시키면서 체감하는 압박 수위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올리면 인정을 하면 됐다는 얘기인데 거래도 막 그냥 세금 올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저금리 기조 등으로 풍부해진 시중 투자 자금의 열기를 완전히 꺾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추가 대책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시장에선 이번 대책에선 빠진 보유세 인상이 마지막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오늘 당국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다양하게 금융 또 조세 규제를 대부분 동원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내일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런 규제들이 실제로 어떻게 시장에서 작동할지는 실제로 내일부터 상황을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내용을 담은 데다가 규제 강도도 강해서 과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태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로 강한 것인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시행했던 대책도 상당 부분 부활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예. 네. 노무현 정부 때의 대출, 세금, 재건축 규제에 새로운 대책이 더해지면서 역대급 초강력 대책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집값 과열 진앙지인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노무현 정부 때 시행했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제도를 되살리고 재개발 분양권 전매 금지, 재개발 단지 분양 시 5년간 재당첨 금지 등 지금까지 없었던 강도 높은 규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오늘 대책을 이제 크게 보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거나 팔 때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때 규제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보다 대출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세종 등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40%로 축소합니다. 집값이 10억 원이라면 최대 4억 원까지만 대출이 된다는 건데요. 예. 그중에서도 과열 정도가 심해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한 건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예. LTV DTI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그 당시 하여간 그때까지 무슨 수를 써도 잘 안 되다가 네네. 이걸 적용하니까 집값이 금방 떨어져 버리는 그런 효과를 직접 보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이번에도 파급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LTV DTI 규제 강화가 적용이 됩니까? 네. 신규 분양 아파트는 내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적용합니다. 아, 곧바로 되는군요. 예, 바로 합니다. 예. 기존 아파트의 경우엔 앞으로 2주 뒤인 이달 중순 이후 대출 승인분부터 적용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관련 감독 규정을 개정해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회사에 보내는데 약 2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2주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걸린다 그런 얘기군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예, 예. 집값 과열의 또 다른 원인이 바로 이제 다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고 팔고 하는 이른바 갭 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이번에 그 억제 방안이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잠깐 리포트에서 설명 들으니까 그걸로 다 될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좀 설명을 좀 부탁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집 계약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래자 이름과 계약일, 거래 금액 정도만 제출하는데요. 앞으로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 자금 출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데다 위장 전입 등 허위 신고를 할 때 처벌을 받는 등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 갭 투자가 지금보다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완전히 없어질 수는 뭐 물론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본 모양이군요. 네네. 자, 이번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어떤 규제가 있는지 이게 사실 좀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폐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그 이제 폐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부활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네. 내년 4월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를 더 부과합니다. 예. 정부에 따르면 3주택자가 5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을 경우엔 지금은 양도세가 1억 1천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차익의 절반 이상인 2억 7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아, 거의 뭐 2배가 훨씬 넘는 그렇습니다. 그런 중과세군요. 네네. 예. 그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던데 사실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이번 대책에 어떻게 포함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상당수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점 때문에 오피스텔이 임대소득을 얻기 위한 투기 대상이 되어 왔는데요. 예. 주택시장 규제 대책이 나올 때마다 풍선 효과로 오피스텔의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예.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서울, 세종 등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인터넷 청약을 시행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여당 내에서 거론된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종부세라고 불리우는 네네. 이런 다주택자의 보유세, 그러니까 거래세가 아닌 거래할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음으로써 세금이 발생하는 보유세 강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정부가 대출 규제와 양도세 부과 등만으로도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보유세 인상을 최후의 카드로 남겨놓은 측면도 있습니다. 예, 예. 물론 종부세만이 보유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세 자체도 그러니까. 예, 예. 그것에 대한 정부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네네. 지금 뭐 얘기를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지만 네네. 이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조금 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경 기자였습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에 묻힌 감이 좀 있지만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이슈는 문재인 정부의 세금 제도 개편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오늘 두 가지 큰 뉴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죠. 이명박 정부가 깎아준 법인세율을 도로 올리고 소득세율도 과세표준 3억 원부터 올리는 등 이른바 부자 증세로 거둔 돈을 일자리와 중소기업에 쓴다는 방안입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소득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표준 2천억 원이 넘는 기업에는 법인세율 25%를 적용합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감면해주기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주주의 주식양도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세율도 높여서 자녀에게 회사를 편법으로 물려주는 것이 쉽지 않도록 손질했습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40%, 5억 원이 넘는 경우는
42%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은 6조 원이 넘게 늘지만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은 오히려 8천억 원 넘게 줄어듭니다. 일자리 만들기와 중소기업 지원에 세금 혜택도 집중됩니다. 중소기업이 한 사람을 채용할 때마다 1,00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해주는 식입니다. 한편 담배세 인하나 경유세 인상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은 세금이 늘어나는 이른바 부자 증세가 이제 본격화됩니다. 반면에 서민과 중산층은 사실상 감세 효과를 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요. 세액공제나 장려금이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에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어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정부의 이번 증세는 간략하게 말해 부자한테 돈을 더 걷어 서민들 호주머니로 넣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세수를 확보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최대 20만 원 인상됩니다. 단독 가구는 현재 77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외벌이 가구는 18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올라갑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장 많은 20만 원이 인상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연말정산 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연간 750만 원 한도 안에서 지급한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75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15만 원이 인상돼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은 올해와 내년 지출분에만 한시적으로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합니다. 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15%에서 30%로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상품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정부가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2월 도입한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의 가입이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최대 10년간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 가입자가 그동안 꾸준히 늘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서 내년부터는 비과세 전용 계좌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밖에 앞으로는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사는 해외 직구족들은 금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바뀐 세법에 따라 해외 사이트를 통해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사람은 관세청 감시망에 포착됩니다. 해외여행 도중 신용카드로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결제하거나 인출한 경우도 감시 대상에 오릅니다. 고가의 물품을 산 뒤 세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예, 이번 세제 개편안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서민 증세는 없다는 청와대의 방침이 유지된 셈입니다. 청와대는 서민 증세 대신 세출을 줄여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야당은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증세 방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고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추가 확보되는 예산은 문재인 정부 공약 사업에 투입될 178조 원은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면서 부처별로 지출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복되거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들을 정리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졸속 개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무리한 재정 지출 계획을 지적했고 국민의당은 재원 조달 계획이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부자 증세식 포퓰리즘, 물타기 증세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취재 중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뇌물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부회장이 첫 독대 자리였던 대구 독대와 관련해서 증언을 시작했다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앞선 특검 수사 결과는요, 총 3번의 독대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 독대 때마다 이 박 전 대통령이 뇌물 대가에 대한 요구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이 질문을 했는데 이 부회장은 이른바 1차 독대로 알려진 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때 독대한 사실을 인정했고요. 이때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는 박 전 대통령 요구도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 그리고 그들의 딸 정유라 씨와 연결된 건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정유라 씨의 존재도 몰랐고 이 정유라 씨와 관련한 공주 승마 논란에 대해서 아는지 묻는 특검 질문에도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예,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의 삼성 측 핵심 인물 박상진 전 사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상진 전 사장, 최순실 씨를 직접 만나거나 독일로 찾아가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등을 직접 챙긴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회장은 박 전 사장의 승마협회장 내정, 이 부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그룹 사장까지 지낸 인물이 승마협회장 내정을 모를 수 있느냐 이렇게 재차 추궁했지만 이 부회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예. 자, 오늘 신문이 오후 4시 40분부터, 그러니까 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중간에 식사 시간도 있었을 테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네, 5시 40분부터 7시까지 이 저녁 식사로 휴정이 됐습니다. 때문에 실제 신문은 4시 40분부터 현재까지 2시간 20분 정도만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앞선 신문에서 이 부회장은 뇌물죄 핵심 정황인 이 계열사 합병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그 다른 누굽니까? 임원들 진술 같은 것을 다 종합해서 본인의 진술까지 포함해서 보자면 일단 이 부회장 자신은 이 일에 상관없는 것으로 전부 진술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계열사 합병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은 자신 역할이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합병 주체였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계열사가 알아서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을 통해서 계열사 합병 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자신은 회사가 그렇게 판단하면 추진해봐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애초 자신은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선 뒤에 합병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보는 게 어떻냐는 건의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은 들어가지 않았고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다 결정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까요? 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이 미래전략실 소속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때문에 이 회의에도 한 차례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룹의 중요한 현안을 이 부회장 없이 결정했다는 앞선 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전직 임원들의 진술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이 그룹 총수로 이 미전실 등의 모든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휘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지휘했느냐 아니면 모르는 일이냐. 법원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삼성 임원들과 본인의 이런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군요. 예,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오늘 이 부회장 신문에 앞서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있었습니다. 최 전 실장은 삼성의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오늘 피고인으로 나와 정유라 씨 승마 지원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뤄진 박상진 전 사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과 같이 이 부회장이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최 전 실장은 승마 지원 사업을 살펴보니 최순실 씨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해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처리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또 그룹 내 모든 의사결정도 자신이 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그리고 미래전략실 해체 결정도 본인이 주도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과 검찰 관계자들은 삼성 관계자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부인을 위해 나섰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을 당시엔 위증 처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선 증인이 아닌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위증 부담이 없는 만큼 기존 진술까지 번복하며 이 부회장과 삼성이 피해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JTBC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에서 삼성 합병과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작성했고 그 작성자가 삼성으로 옮겨가서 근무했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 청와대는 문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특검에 이 문건을 넘겼는데 총리실은 일상적인 보고서라는 전혀 다른 해명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부의 청와대와 총리실이 맞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삼성 합병 문건 등의 제목과 개요를 발표하면서 공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JTBC가 구체적인 내용을 취재한 결과 합병이 삼성 지배구조와 직결된 사안이고 캐스팅 보트인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 시절 이 문건을 작성한 총리실 국무조정실의 김모 과장을 소환했습니다. 김 과장은 삼성 문건을 작성한 뒤 6개월 만에 민간근무 휴직제를 이용해 삼성생명으로 갔고 올 초 다시 총리실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은 JTBC 보도에 대해 해당 문건이 일상적인 보고서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김 과장의 청와대 근무 시절 업무에 대해 총리실이 해명에 나선 것에서 더 나아가 특검과 검찰은 물론 청와대와도 배치되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김 과장은 해당 문건을 당시 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해당 비서관은 현재 총리실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총리실 입장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형식은 일상적일지 모르나 내용은 일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냐고 반박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대통령은 엄포를 놓고 담당 장관은 이를 무마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를 만난 사람의 전언에 따르면 좀 너무 나갔습니다. 수천 명이 죽더라도 한반도는 미국 본토는 아니니까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말 그대로 믿기가 좀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보다는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으며 대화하고 싶다고 한 것이 되레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것은 미 행정부에서 나온 첫 대화 메시지여서 주목됩니다. 뉴욕타임즈는 틸러슨을 평양 특사로 파견하라고 거들었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정권 교체와 정권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예고 없이 국무부 브리핑장에 나타난 틸러슨 장관은 미군이 38선 이북을 넘지 않겠다고도 약속합니다. 폼페오 중앙정보국장과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정권 교체론을 일축하며 북한과 어느 시점에 직접 대화도 제안합니다. We would like to sit and have a dialogue with them about the future that will give them the security they seek and the future economic prosperity for North Korea. 대화의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제시했지만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타진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북 엄포는 그만하고 틸러슨 장관이나 고위급 특사를 평양에 파견해 협상에 나서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을 계속 시도하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고 공개했습니다. If there's going to be a war to stop him, it will be over there. If thousands die, they're going to die over there. They're not going to die here. And he's told me that to my face. 북한의 2차 ICBM 발사로 미국에서는 김정은 정권 교체부터 전쟁 불사까지 강경론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부인 갑질 논란으로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박찬주 사령관이 어제 전역을 신청했지만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관병의 팔목에 전자팔찌를 채웠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형사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군인권센터가 박찬주 사령관 부인의 갑질 의혹을 추가 폭로했습니다. 센터 측은 박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의 팔목에 전자팔찌를 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팔찌에 호출 신호가 울리면 곧바로 뛰어오라는 건데 아래층에서 관사 2층까지 걸어왔다는 이유로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찍고하라고 불리는 군대 내 가혹 행위를 따라했다는 겁니다. 박 사령관 측은 공관에 녹슨 손목시계형 호출 베레 하나 있지만 공관병이 손목에 착용한 적은 없고 손님 방문 때 편의성과 알림 목적으로 3번 사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요일이면 불교 신자인 공관병을 교회에 강제로 데려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센터 측은 박 사령관 본인도 형법상 직권남용의 공범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 부인 갑질 의혹을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이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임태훈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육군 2작전사령부가 오늘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침묵하는 것은 자중하는 것이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 뭐라고 발언하시겠습니까? 잘못한 건 반성은 하지만 잘못한 게 없다라고 저는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보직 해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곳의 성주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본인이 갑이기 때문에 수사도 아닌 감사가 와봤자 본인은 모두 입막음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발언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 손목에 찬 그 호출 팔찌에 대해서 해명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손님이 올 때만 사용했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들은 다른 공관병들의 제보가 지금 잇따라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센터도 지금 계속적으로 제보자들과 조사하고 점검 중입니다.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 모양이죠. 더 들어온 제보에 대해서는? 네, 이게 지금 사실관계 확인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현재 저희가 더 다수의 복수자들이 지금 현재 제보 들어온 상태여서 현재 저희 상담팀장과 함께 몇 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전화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자팔찌 이외에 다른 어떤 뭐랄까요, 학대 행위랄까? 그런 것들도 더 제보로 들어왔습니까? 네,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은요. 지금 현재 복무 중인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부침개를 붙여주라고 조리병에게 지시했는데 그것을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책하면서 다시 이제 붙여오라고 했는데 가져가니까는 이제 그걸 얼굴에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팔찌가 충전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방전이 돼서 이 팔찌의 용도를 보면은 위층에서 누르면 1번이 뜨고요. 밑층에 어디서 누르면 2번이 뜨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서 이제 충전을 안 해서 늦게 오니까 영창에 보내버리겠다는 폭언을 했고요. 그리고 호출 벨이 있습니다. 누르는 거죠. 그걸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이제 공관병을 베란다에 가둬놓은 사태도 있는데요. 식물을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화초 같은 것들을요.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발코니에 이제 문을 잠그고 추운 날 1시간가량을 가둬놨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거는 우리의 반려견이나 이런 그 동물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동물 학대에 해당되거든요. 저는 도대체 이 그 사령관과 이 부부가 공관병들을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이제 제보 또 증언 이런 내용들이어서 사실 이건 좀 조사든 수사든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사안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들으신 대로 일단 전달해 주신 거니까 저희는 그냥 들은 걸로 하긴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뭐 그 개연성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하는군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저희 복수의 그 제보자들과 지금 계속 그 크로스 체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교회에 억지로 데려갔다. 그러니까 네. 교회에 가는 자신들을 수행하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서 뭐 그 강제로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사실 종교 자유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서 왜냐하면 그 중에는 예를 들면 뭐 무종교인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불교 신자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예, 그 상황은 실제로 그 증언이 나온 내용들이죠? 네, 증언이 나온 내용입니다. 불교 신자인 그 공관병도 억지로 이제 데려가서 교회 예배에 참석시켰고요. 예. 그 이유는 공간에 너희들끼리 남아 있으면 뭐 하냐, 혹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몰래 전화하는 거 아니냐, 몰래 인터넷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교회에 데려가곤 했다고 증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얘기가 끝이 없이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저희가 내일 4차 보도 자료도 내야 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그 박찬주 대장은 전역을 신청했다고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그걸 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역할 때가 아니라 남아서 수사받을 상황이다라고 해서 전역을 안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수사 결과 좀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우리 임태훈 소장을 다시 한번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빠르면 내일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전 대표는 당내 지도부를 시작으로 초선 의원들까지 만나면서 당권 도전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출마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연이틀 당내 인사들을 만나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내 초선 의원들과 모임을 가진 뒤 곧이어 박지원 전 대표를 만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한 조언을 듣습니다. 어제는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 등 현직 지도부와 만나 의견을 구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안 전 대표는 오늘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결심한다고 했다며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은 국민들에게 잊혀졌으면 좋겠고 다음에 복귀하면 좋겠다며 출마를 만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안 전 대표 최측근 가운데서도 출마를 만류하는 의견들을 내놓는 인사들이 상당수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들은 사실상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 측근은 당내 안팎에서 출마 요구를 받은 안 전 대표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르면 내일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오늘 혁신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선언문이 혁신안이라기보다는 당의 이념 지침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촛불 집회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비판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혁신 선언문에서 계파 정치로 국민 신뢰를 잃었고 정치적 타락으로 탄핵과 대선 패배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쇄신의 원인이자 대상으로 지목된 박근혜, 친박, 국정농단이란 말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고 인적 쇄신안도 없었습니다. 대신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를 혁신 방향으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촛불 집회를 비판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며 류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강성 귀족 노조를 배격하겠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른 홍준표 대표가 노조 활동을 비난하면서 줄곧 써온 표현 그대로입니다. 서민 중심 경제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를 반대한 위원은 시장 경제에 반한다, 용납할 수 없다며 선언문 발표 직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촛불혁명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면서 냉전 수구 친일 세력이 신보수를 운운하니 어이가 없다고 호평했고 다른 정당도 탄핵을 부정하면서 환골탈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제5호 태풍 노루가 주말쯤 제주 먼바다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선 대한해협을 통과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내륙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 제5호 태풍 노루입니다. 기상청은 노루가 조금 더 북서진하다 6일쯤부터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7일 새벽 제주도를 스친 뒤 대한해협을 통과해 8일쯤 동해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가 태풍진로 왼쪽에 위치하게 돼 제주도와 남해안이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위험한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서 동풍을 불어넣고 있는 고기압이 그대로 세력을 유지할 경우 태풍 진로가 좀 더 서쪽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큰 피해를 준 태풍 차바처럼 남해안으로 상륙해 경남 지방을 가로지르거나 더 심할 경우 2002년 태풍 루사와 같이 아예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관통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지난해보다 1, 2도가량 높아 태풍이 세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은 서울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이 접근하기 전까지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이 같은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이틀 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70여 명의 물놀이객이 이안류에 휩쓸렸다 구조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당시 구조 작업에서 해경은 배제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상구조 지휘권을 둘러싼 갈등 때문입니다. 구석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두 곳에서 동시에 이안류가 발생해 바다 쪽으로 떠밀려간 물놀이객 70여 명은 119에 구조되기까지 20분 넘게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구조 인력 한 명의 손길이 아쉬웠을 만큼 긴박했던 그 시각, 해운대 동쪽 미포항 사무실에 있던 해경 구조대는 출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때 소방본부로부터 무전기를 지급받았지만 정작 이안류 발생 사실은 공유되지 않았던 겁니다. 연락이 오고 뭐 이래야지 우리가 지금 통보 안 하면 모르는 기라. 소방본부 측은 구조가 급해 깜빡했다고 하지만 이면엔 수상구조 지휘권을 둘러싼 갈등이 엿보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공문입니다. 해경이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 업무 투입을 제안했지만 부산시 소방본부와 민간안전요원 단체가 거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휘체계 혼란과 대기 공간 부족이 이유였습니다. 2014년 해경이 해체되면서 해변은 지자체, 먼 바다는 해경이 관리하도록 법이 바뀐 뒤 이 같은 주도권 싸움은 더 심해졌습니다. 해경도 최근 조직 부활 후 부산 해수욕장에 106명의 구조 인력을 배치한 상태지만 기관 간 협조가 안 돼 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을 쫓으려고 설치한 전기 울타리에 70대 농부가 감전돼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7시 40분쯤 전남 영광군 묘leg면의 한 밭에서 70살 임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수로에 엎드린 채 발견된 임 씨의 얼굴에는 감전된 흔적이 확인됐고 사고 현장 주변에는 220V 농업용 전기선이 연결된 70에서 80cm 높이의 전기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수로에 발을 담근 채 일하다 전기 울타리에 몸이 닿아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과잉 진료의 실상을 꾸준히 고발해온 치과 의사가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충북 충주에서도 지역 치과의사협회가 정한 가격 담합을 거부했다가 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의 한 치과병원 A 원장은 2년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환자가 몰래카메라로 진료 장면을 촬영한 뒤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놓았다며 보건소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A 원장은 임플란트 가격 담합을 거절한 데 따른 지역 치과의사협회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원 채용도 방해받았다고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병원 이상한 데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좋겠다 해서 직원들도 많이 빼가기도 했고. 이 병원뿐 아니라 담합을 거절해 각종 보복을 당했다는 치과가 충주시에서 5곳에 이릅니다. 이들은 지역 기관에 알려도 받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묵인해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나.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요. 이런 답변이 돌아오니까.
이들의 주장은 3년 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반값 임플란트를 시행한 치과에 영업을 방해했다가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충주시 치과협회 측은 가격 담합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보복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과 영업 방해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 갑질 논란에 휩싸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100번 사죄한다고 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 폭언과 함께 처방전이 필요한 치료제를 의사들에게 접대용으로 나누어준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달 긴급 기자회견 이후 19일 만입니다. 100번 사죄를 드립니다. 저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폭언을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글쎄 제가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수행기사들에게 막말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돼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너는 그 생긴 것부터가 뚱해가지고 그 살쪄가지고 네 차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이게 애비가 무언인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는 거야 이거. 경찰은 이 회장이 평소 협박과 폭행을 통해 기사들에게 불법 운전을 지시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처방전이 필요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의사들에게 접대용으로 건넨 사실도 포착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이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강원도 화천의 한 지적장애인 부부가 3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 16시간씩 일하고 돈을 받기는커녕 욕설과 폭행에 시달려왔습니다.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땡볕 아래 한 남성이 경운기를 타고 돌아다니며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2급 현모 씨입니다. 현 씨는 30년 전부터 같은 지적장애가 있는 부인과 함께 이웃 김모 씨 집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때 되면 그 충이 사는 어디가 있어요. 그 시동을 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매일 새벽 집에서 1km가량 떨어진 김 씨 집으로 출근해 하루 16시간씩 농사일과 집안일을 해온 겁니다. 이웃들은 현 씨 부부가 김 씨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편하게 도시락을 파니 새벽부터 그 바람 때문에. 도시락 그러면은 뭐? 네? 욕하는 거예요. 5시만 되면 이제 시작을 해.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매일 세뇌 교육을 시켰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김일성이보다 또 세뇌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아파도 얘기도 못하고 집 앞에 나와서 말을 하면 전혀 내 맞는 거야. 김 씨는 불쌍한 현 씨 부부에게 일감을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6살 먹어서 우리 집이 왔었어요. 그런 사람 우리가 데리고 있었거든. 작년에도 순경 아저씨가 왔더라고요. 순경이고 할아버지도 뭐 참관해야. 하지만 현 씨는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하시고 얼마 받으세요? 저 받는 대로 받는 거죠. 식사하셔야 되죠. 네, 저희 아무래도 좀. 현 씨 집에서 500m 떨어진 파출소에 수차례 신고가 접수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호셔야 될 때 내 책임이 있는데 그거 지금 안 돼요 이게. 하나 살자고 거기 아니면 죽는 줄 알고 그러고. 최근 또다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우선 현 씨 부인을 구출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사람을 살아나야 되고 또 일하러 가야 된다. 그래도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경찰은 현 씨 부부에 대한 김 씨의 학대와 임금 착취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대학들은 라틴계, 흑인계 학생에게 입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소수인종 우대 정책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이를 대대적으로 손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백인 여학생 에비게일 피셔는 2009년 대입에서 역차별을 당했다며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같은 성적인 라틴 흑인계 학생들은 대학별 우대 전형 덕에 입학했고 자신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소수계 우대 정책은 폭넓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법무부 문서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입에서 의도적인 인종차별과 관련한 조사와 소송에 관심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수계의 대입 혜택을 줄이려는 방안을 모색할 거란 겁니다. 그간 대입 우대 정책 논란에선 백인 학생의 피해가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최대 피해자는 아시안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프린스턴대 연구 보고서는 아시안계는 입시에서 백인보다도 140점을 더 얻어야 유명대학 입학 경쟁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버드와 예일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지난 20여 년간 아시안계 입학 정원을 약 13%에서 19%로 묶어놓아 선택의 폭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일본의 명문 도쿄대 학교의 유명 과학자가 지난 수년 동안 여러 편의 논문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50억 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만큼의 스타 교수여서 일본의 충격이 큽니다. 윤서령 도쿄특파원입니다. 도쿄대 와타나베 요시노리 교수입니다. 생식세포 감수 분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슈고신이라는 단백질 물질을 발견해 과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일본의 권위 있는 학술상인 아사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논문은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 등에도 소개돼 스타 과학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와타나베 교수가 집필한 논문 5편에서 사진과 그래프 등 모두 16곳의 날조 또는 위조가 확인됐다고 도쿄대가 밝혔습니다. 와타나베 교수는 실험실 연구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공해야 한다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논문 조작의 주도자였습니다. 와타나베 교수 실험실은 일상적으로 실험 노트를 조작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대는 논문 철회와 수정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4억 8천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50억 원의 연구비도 단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4년 전에도 논문 부정이 발각됐지만 사후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미국 프로농구 NBA의 단신 선수였던 앨런 아이버슨이 남긴 말입니다. 농구는 아니지만 우리 프로야구에도 이 말을 입증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키 165cm로 타격왕에 도전하는 기아 김선빈 선수입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신장 165cm의 기아 김선빈은 프로야구 등록 선수 614명 중 키가 2번째로 작습니다. 하지만 타율은 앞에서 1등입니다. 섰다 하면 안타를 만들어내 키 180cm가 넘는 NC 나성범과 기아 최영우, 두산 김재환을 제치고 순위표 맨 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팀의 중심 타선 그리고 외야수인 다른 선수들과 달리 9번 타자인데다가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라는 면에서도 김선빈의 타율 1위는 특별합니다. 2008년 기아에 입단한 김선빈이 10년 만에 수위타자 경쟁에 나선 비결은 바로 잔뜩 움츠린 타격폼입니다. 하체 근력을 강화한 덕에 상체를 세웠던 예전에 비해 포수의 앉은 키 수준으로 자세를 낮춰 공을 더 잘 보고 멀리 때려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대신 공의 머리를 맞을 확률도 높아졌지만 검투사 헬멧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며 한 타석 한 타석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종범 이후 23년 만에 유격수 타격왕이자 우리 프로야구 역사상 최단신 타격왕에 도전하는 김선빈이 그라운드의 작은 거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최근 대규모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해당 단지에 머물던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주민들과 동물단체와 함께 길고양이 이주 협의체를 꾸릴 정도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가 해결책을 고민해봤습니다. 내년 2월에 철거되는 개포주공 4단지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오래된 가구와 매트리스를 버리는 등 이주 준비에 한창이지만 고양이들은 아직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곳곳엔 길고양이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인근엔 고양이들이 이동할 곳이 마땅치 않지만 주민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놔두면 지네들이 알아서 해요. 야생으로 크는 놈들은 지 갈 길 다 알아요. 하지만 재건축 과정에서 길고양이들의 죽음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철거한 개포주공 아파트 2, 3단지의 경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인근 야산에 방사한 고양이들이 철거 중인 아파트로 되돌아갔습니다. 다른 데다 방사를 했는데 원래 살던 곳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공사 현장이 좀 남아있고. 이후 동물단체와 건설사가 협의해 아파트 인근에 임시보호장을 설치했지만 구청은 결국 철거했습니다. 외제차 긁히는 거에 대한 소리도 저희도 전화 되게 많이 했고요. 민원 제기도 많고. 결국 옆산 중턱에 단지 내 고양이들을 자리 잡게 했는데 역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자꾸 숫자가 많아지니까 반대하지. 우리하고 한번 싸움도 하고. 재건축 단지에서 길고양이를 두고 갈등을 빚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과 동물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내년 철거를 앞둔 둔촌동 주공아파트가 대표적으로 고양이의 자연 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고양이 포획 틀입니다. 가장 깊숙한 곳을 보시면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닭가슴살과 고등어를 보실 수 있고요. 이를 유인하기 위해서 바깥쪽부터 이렇게 사료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이렇게 발판을 밟게 되면요. 이렇게 문이 닫힙니다. 문 앞에 접근하던 고양이가 발을 멈춥니다. 의심이 많아 잡기 쉽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자 놀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렇게 트렁크로 옮겨진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을 받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좀 건강을 좀 도와주는 그런 게 있고 교미음이라든지 뭐 영역 싸움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민원 해결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성화를 마쳤다는 표시로 왼쪽 귀를 자릅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길고양이 중성화 등 지원 정책을 담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살게 된 동물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한 고등학교 선생님은 제자들로부터 상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름하여 귀요미상. 어떤 선생님은 제자들의 메모로 가득한 천사날개 위에서 행복한 사진을 찍었고 열심히 합을 맞춰놓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빡빡해질 것을 우려했던 스승의 날.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값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얼마든지 찾아냈고 그 잔잔한 변화들은 일상이 되어서 아름다운 우리만의 풍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밝은 해피엔딩이죠.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됐던 1년 전에 우리는 또 다른 이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굴비의 한숨과 한우의 눈물, 이 두 마디 말로 드리워졌던 불안한 예감, 즉 이 법은 갖은 풍파를 겪으리라는 어두운 예감이었습니다. 선물값 5만 원 때문에 농수축산업의 피해가 막대하니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의 외침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법의 주인공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지는 간결했습니다. 이른바 청탁성 선물을 허용하면서까지 일부 업종을 보호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저는 오늘 뉴스룸 시청자 한 분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차별받지 않으려 선물과 청탁을 하느라 서민들은 정작 집에서는 한우나 고급 굴비는 구경조차 힘들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 온갖 비리의 윤활유 역할을 했던 이 청탁 문화야말로 우리 사회가 지원해야 할 적폐가 아닌지요.
이분은 선하고 평범한 시민들이 촛불로 만들어낸 지금의 세상이 오랜 동안 유지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착한 사람들도 발을 조금만 젖게 하면 금방 온몸을 다 적시게 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밝음과 어두움, 어디에 발을 적실 것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파리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서 일부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핵심입니다. 대출과 세금 규제에 더해서 전매 제한 등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규제를 강화했죠. 물론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할지는 당장 내일부터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먼저 백종원 기자의 보도 보시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의 규제 완화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커져 시장이 과열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와 재건축 투자, 또 매매가와 전세 차이가 적은 주택을 사서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를 과열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정부는 대출과 세금, 전매 제한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고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의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한도가 40%로 제한돼 돈줄이 조여집니다. 연봉이 6천만 원인 직장인이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내 8억 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대출 가능액은 종전 최대 4억 3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으로 9천만 원 줄어듭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대출 가능액은 절반인 2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투기지구로 지정된 12곳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고 대출도 세대당 한 건만 가능해 부부가 각각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에선 보유세 강화 등의 추가 규제도 검토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백종원입니다. 집값 해결 없는 경제 성장률은 숫자일 뿐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 말입니다. 집값을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건데 시장에서는 오늘 대책이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강도가 굉장히 세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또 한편에선 보유세 강화가 빠진 것이 아쉽다 이런 지적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스튜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예. 안녕하세요. 예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좀 부족한 편인데 취임 당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투기 세력을 지목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상 깊게 받아들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번 대책 역시 이제 다주택자들의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이죠.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근거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다른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전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취임 이후에 이제 데이터를 보고서 주택 정책이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집 수만 늘려줬다 이런 생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공급할수록 다주택자들이 그 집을 더 사들이더라. 그렇죠. 예를 들면 지난 10년 동안에 연평균 48만 원 정도의 집을 공급을 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61만 원을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을 공급을 했으면 이게 이제 국민들의 자가주택 보유율, 자가주택 점유율이라고 집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집을 보유한 가구 수는 6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바꿔주시죠. 봐주시면 화면을 바꿔주세요. 나와 있습니다. 저도 나와 있죠. 아까 보시다시피 주택을 공급한 그래프는 그러니까 사선으로 올라갔는데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의 숫자는 저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 경우도 그렇고 되게 그냥 비슷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집을 많이 짓는데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비율이 전체 거래의 31%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이게 44%로 그러니까 전체의 집을 거래하는 숫자의 예. 절반 가까이가 집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사고 파는 거고요. 예. 그중에서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한 비중을 보니까 이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예. 네. 예, 여기를 보면 2015년, 그러니까 2014년, 15년이 규제를 진짜 왕창 풀었던 그 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2주택 이상인 사람들의 주택 거래 비율이 거의 배로 저렇게 예. 뛰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집 가진 사람들이 더 사더라. 그렇죠. 하는 게 이렇게 네. 그 통계로 나타나더라 네, 그런 네. 그래서 말씀이시죠. 제가 이제 가졌던 생각들이 사실이다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된 거죠. 예,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근거해서 이번 대책이 물론 뭐 혼자 내신 건 아닐 테고 당정이 다 그렇죠. 협의해서 예, 낸 거지만은 대책이 주로 투기를 막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네네. 지금 그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의 경우에 주택 보급률이 100%가 채 안 되지 않느냐. 네네. 96%인가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올해 알고 있는데. 97.8%가 예, 되고요. 예. 조금 오르긴 올랐군요. 근데 네네. 아무튼 100%가 아직 안 되고 특히 이제 누구나 뭐 강남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네네. 많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뭐 여러 가지 학군 문제도 있고 뭐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강남 쪽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 일단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야당 쪽에서도 내고 있고 또 전문가들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통계 수치를 보면요. 예. 그 5년 동안 평균 강남에 공급된 주택 물량이 17,000호 정도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평균 22,000호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주택이 지금 강남에 보급되고 있는 거고요. 예. 앞으로 3, 4년 후의 물량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일종의 투기 수요를 다 감당할 만큼의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로 저희들한테는 들리고요. 예.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강남에 그 살고 예, 싶어하는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밑에 이제 파란 선이 일반적인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그래프라면 예. 재건축하는 지금 강남에 재건축이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는 저렇게 그래프가 등락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몰려서 저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 급등급락이 하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에 그리고 그렇죠.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예, 예,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강남에 집을 이렇게 계속해서 해달라고 하는 수요가 어떻게 이런 투기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예. 이것을 다 맞춰주려면 강남에 있는 모든 녹지를 다 풀고 용적률을 다 올려가지고 온통 집만 다 지어도 그 욕구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 좋은 주택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들과 함께 간다면은 예. 지금의 공급 부족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6.19 대책이 많이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네네, 대책이 네. 나오면서. 그래서 그게 이른바 이제 핀셋 대책이 통하지 않았던 이유는 역시 그 돈이 지금 많이 풀려 있고. 네네. 물론 많이 풀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시절에 뭐 추경환 경제부총리가 시행했던 이른바 그렇죠. 초이노믹스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것도 맞는 얘기긴 하고. 네네. 부동산에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네. 그 6.19 대책이 이른바 이제 핀셋 대책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풀린 돈에 비해서 대책이 약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내놓게 된 것인데 네네. 그럼 이렇게 전방위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결국 이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책은 이제 지난번 정책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에 거의 모두 다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어떠한 정책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는 것은 예. 그 정책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번 정책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정권에 있어서는 국민의 주거복지,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 오늘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의 이 기조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예. 이 기조를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희들이 낸 정책에 대한 신뢰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 그런 기대를 갖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원래 그 목적했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약간 반론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뭐 그 시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 반론들이기도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전에 좀 궁금한 것이 서울 전역 25개 구를 모두 투기 과열 지구로 묶었습니다. 네네. 강남 지역은 투기 지역으로 아예 중복했고요. 네네. 세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대로 이게 뭐 어떤 그 급격하게 위충이 발생한다거나 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정부들이 네네. 부동산 시장이 확 꺼져버리면 전체 경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어떻게든 좀 이어갔던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경기를 유지하는 정책을 한편으로는 병행을 써왔죠. 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부동산 상태, 우리나라 주거의 예. 현실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이번에 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 그래서 예. 청약제도에 있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그런 우선권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주고요. LTV DTI 같은 경우에서도 실수요자에게는 10%포인트 정도의 그 더 문호를 열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을 한편으로 같이 예. 가져가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이 어디 페이스북인가요? 어디 올린 게 뉴스에 나온 걸 봤는데 뭐 풍선 효과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 우려했습니다. 강북까지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그 풍선 효과를 의식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국의 이제 아파트 상승률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강남이 가장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왜냐하면 강북 쪽에서는 억울하다는 사람들도 아니, 많이 있거든요. 강북도 강남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예. 전국 평균의 4배, 5배 정도 많이 올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강북도 이번에 넣을 수밖에 예, 없었다. 예, 예. 그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네. 이거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한다라는 얘기. 사실 이 문제는 과거에 네.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내용들이 합니다. 그래서 9월에 그 대상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어떤 여건이 있습니다. 예. 적용하는 여건이 있는데 예. 그 여건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한 예. 번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9월 달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적용 여건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디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평당 4,700만 원이었어요. 평균가가. 엄청나죠. 네, 한 평에 5천만 원 하는 시대가 곧 예. 눈앞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적용하는 여건들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고 예. 난 다음에 시장 상황을 봐서 적용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지역을 지금 대략 좀 상정하고 있다거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지역이 아니라 이제 아파트 가격을 봐야죠. 분양 가격을 봐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걸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발표가 나온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왜 보유세 얘기를 하지 않느냐, 정부에서. 그건 그만큼 뭐랄까요, 정부가 좀 눈치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그 문제 물론 이건 뭐 기재부 사안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뭐 그 이른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국토부 장관께서 이 말씀을 하지 못할 리는 없는 것 같고. 보유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회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예. 기재부 소관이기 때문에 예, 제가 예. 이제 뭐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토를 혹시 같이 안 하십니까? 일단 실무자들 선에서 하고 저희들이 예.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예. 지금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무슨 어떤 그 과거에 논의됐던 정책으로 회귀 이런 차원보다는 예. 그 과거에 이제 그 참여정부 때 이제 이런 많은 정책들을 규제 정책을 만들었을 때 이제 예. 부동산 시장이 펄펄 뜨거웠을 때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에는 이거를 이제 굉장히 추워졌는데 한여름에 정책을 계속 쓰느냐 이런 요구가 있으면서 이걸 바꾸면서 너무 많이 이제 온도를 온도를 올려버렸죠. 그래서 올려가지고 지금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 가야 할 것인가. 예. 이것에 대한 지금 검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낸 정책이 이제 내일부터 정책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내일부터 이제 시장의 상황을 좀 저희들이 면밀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서 이 정도의 정책으로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희들은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나간다면 시장에서도 또 집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이대로 갔을 때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 되는 이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신뢰가 형성된다고 한다면은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을 내놓게 될 것이고 또 집을 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려는 것을 좀 멈추게 하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실수요자들이 돌아갈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일단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오늘 낸 정책으로 상당한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이제 당장 내일부터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다만 이제 전부터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결국 이제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세라고 본다면 거래세는 높이고 보유세는 그대로 둔다면 누가 그거를 부동산을 내놓고 팔고 그러겠느냐.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소득만 올리려고 하지. 게다가 또 뭐 아시는 것처럼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그렇게 세금이 세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몇 번 말씀드리듯이 문재인 정부는 지금의 정책 기조를 5년 동안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팔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성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 시장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약 40% 정도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이건 공공 임대이든 간에. 그런데 실제로 임대주택을 등록하고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약 90%의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등록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투명한 어떤 거래관계 이런 것들이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 목표 중에 하나는 이런 임대시장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저희들의 정책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고하지 않고서 임대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보다 많이 임대주택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걸 위한 세제나 뭐 금융 이런 혜택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유인책을 해서도 임대주택 등록이 그 어떤 목표치 최소한의 뭐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죠. 달성을 못 한다고 한다면은 임대주택 등록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집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되지 않고 내놓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도 무척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다시 좀 앞으로 좀 돌리겠습니다.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낮에 제가 알기로는 발표하실 때 기자들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그때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만 한 가지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이제 보유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투기 현상은 뭐 서울을 비롯한 이런 국지적인 것이고 보유세 문제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세하고 거래세 비중 등에 대한 의견을 좀 폭넓게 좀 지켜보고 수렴해서 나중에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이제 보유세 강화를 나중에 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보충 질문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긴 한데 실제로 과세가 이제 강화되는 주택들은 예를 들면 뭐 서울이라든가 이런 대도시들 중심으로 뭐 뻔한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재산세 부여하는 것처럼 이건 뭐 종부세 얘기로 넘어가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해서 강화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꼭 뭐 전국적으로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라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듣고 마치도록 하죠. 지금 하신 말씀을 오늘 아마 기재부 당국자 오늘 배석했었던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마무리로 발언을 할게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경제부처 장관들끼리 회의를 할 때 이제 예.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인상하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시행한 이후에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보고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모이셔가지고 정답을 만들어내신 다음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되게 이제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될 것 같고요. 면밀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한 순서가 더 있는데요. 앞서 일부에서 저희들이 전해드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죠.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 관련한 구체적인 신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을 다시 연결해서 새로 나온 내용들을 좀 전해드릴 텐데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이 부회장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던 점을 인정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해당 진술 2015년 7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2차 독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승마 지원과 관련해 질책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올해 초 특검 조사에서만 인정하고 그보다 앞선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는 부인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 거짓 진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을 공개하는 게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 지금처럼 일이 커질지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 당시에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질책을 했다는 건 이제 인정을 한 셈이 됐는데 당시 상황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뭡니까 눈에서 이른바 뭐 레이저를 쐈다라는 삼성 관계자 진술이 공개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당일 독대 직후에 안종범 전 수석에게 조언을 구했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짜증을 내길래 승마협회 업무와 관련해 대통령 뜻을 알 만한 분을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안종범 전 수석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은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질책을 했다. 그래서 당황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제 자신이 신경을 안 쓰고 아랫사람들이 다 했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셈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요. 박상진 사장에게 더 이상 승마 신경 안 쓰게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했던 점을 오늘 재판에서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이나 이 체육과 관련해 회의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쓴 것이다. 미래전략실장이 챙기겠다고 한 만큼 제가 더 이상 할 게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회장은 뇌물의 대가 관계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여러 정황과 증거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요구사항에 대해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 임원들의 보고 등을 통해 최 씨 일가 지원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이 알았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 역시 계속 추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잠깐 좀 저도 고심을 했는데 오늘 JTBC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한 증언도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시각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셈인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해당 부분 소개를 해드리면요. 오늘 특검은 박 전 대통령 면담 때 이 부회장이 JTBC의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해 강하게 질책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다면서 홍석현 회장이 외삼촌 아니냐, 자회사 뉴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라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느냐, 또 이적단체라는 말까지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독립된 언론사라고 말을 하니까 박 전 대통령은 더 짜증을 내면서 굉장히 흥분해서 이 상기된 얼굴로 질타를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 마지막에는 거의 계속해서 JTBC 얘기만 했다고도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적단체라는 표현이 상당히 듣기에도 좀 충격적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얘기만 종합해보면 박 전 대통령은 예를 들면 JTBC를 삼성의 자회사 정도로 생각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중앙이 삼성 계열사였는데 가서 얘기 좀 해라 이렇게 말해서 분리된 지가 오래고 독립된 언론사고 또 손 윗분이라 제가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더 짜증을 내면서 어머니가 누님이니 어머니께 말해라 이러면서 굉장히 흥분한 얼굴로 흥분을 했고 또 얼굴이 빨개졌다고도 이 부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 오늘 화제가 된 외신의 기사들입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따돌리고 자신들만의 언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섬뜩하죠. AI가 개발자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팀에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 보도는요. 7월 20일 이후부터 미국과 유럽의 언론을 중심으로 보도가 시작이 됐고 어제와 오늘 국내 언론이 많이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영화 같은 스토리입니다. 그 발단은 페이스북 AI 연구소의 실험 결과인데요. 이 연구소는 책, 모자, 그리고 농구공을 저렇게 놓고 AI에게 흥정을 서로 붙였습니다. 협상력이 뛰어난 AI가 많이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AI들은 처음에는 올바른 영어를 쓰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번의 대화가 반복된 뒤에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공은 0을 내게 반복이 되고요. 너나 모든 것 그 외. 이런 내용이 쭉 반복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번역을 해도 못 알아듣겠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런 비문들이 갑자기 나오자 언론에서는 인간을 따돌렸다. 비밀 언어로 대화를 했다. 개발자가 패닉에 빠졌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보도들만 보면 개발자가 AI를 제어하지 못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개발팀은 뭐라고 하던가요? 저희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개발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저희가 접촉한 데비 파릭 연구원은요. 개발팀의 공식 입장을 이렇게 전했는데 문제가 된 이 실험의 경우에는 훌륭한 영어를 구사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 중요하지도 특별히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드루브 바트라 연구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보도는 완전히 낚시성이고 무책임하다. 이런 식의 AI 언어 사용은 수십 년 전부터 연구로 잘 정립이 돼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AI 분야에서는 전혀 새롭지 않은 상황인데 언론이 크게 부각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번 실험에서 개발팀은 AI에게 올바른 영어를 쓰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 충분히 제어가 가능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개발팀은 이런 내용을 지난달부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왔는데 이번 보도에서는 누락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팀이 말하는 연구의 목적이나 결과 뭐 이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언론이 AI가 진화한 것처럼 과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개발자가 이 때문에 패닉에 빠졌다. 그래서 전원을 다 뽑고 연구를 중단시켰다라는 내용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이클 루이스 선임연구원은 패닉은 없었다. 프로젝트도 중단되지 않았다. 오히려 기술적 보완을 끝내고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담당자들의 반박 때문에 이 기사들이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네, 기사 접하고 좀 불안해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고 폭염특보가 이어집니다. 예, 박성태 기자는 휴가에서 돌아와서 비하인드 뉴스를 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기다리신 분께는 좀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넘쳐서 비하인드 뉴스는 다시 잘 정리해서 내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셜 라이브 오늘 정치부 기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